안녕하세요. 다산이도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6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류의 화학작용과 열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 에너지가 3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전자 유도작용, 그 다음에 열작용, 그 다음에 화학작용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울 게 화학작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일반적으로 전기 분해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지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깊게는 아니더라도 뭐 건전지가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뭐 전기 분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 내용 정도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뭐 전류의 화학작용이라고 해서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게 되죠. 전해액, 전기분해, 전리, 전해질, 전기화학 당량,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그림 밑에 1-27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의 전기분해라고 되어 있고, 이제 황산구리 용액을 넣었을 때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그러면 양극과 음극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가, 그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백금판을 보시게 되면은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밑에 음극 쪽이 있고 양극 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음극 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을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쪽에는 구리 이온이 옮겨가게 돼서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음극 쪽에 있는 극판은 전자를 받아들이게 되는 상태여서 이제 구리판이 되게 되는 거고요. 양극 쪽을 한번 보시게 될까요? 양극 쪽은 전자를 내어주게 되죠. 그렇죠? 전자를 내어주게 되면서 점점 지금 그 해설을 보시게 되면은 SO4는 양극판으로부터 CU를 받아들여 SO4 플러스 양극판 CuSO4가 된다. 이제 황산구리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을 반복해서 양극에 있는 구리가 음극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리의 전기 분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를 얻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요. 자, 이때 중요하게 된 것은 얼마나 많이, 그럼 우리가 구리를 많이 얻고 싶다, 즉 석출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석출량은 어떤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석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구리를 전기분해하려면은, 그러면 구리를 많이 얻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리를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물을 전기분해하게 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듯이 수소와 산소를 많이 얻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전류를 크게 하고요, 시간을 오래 끌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출량은요, 자, 화학 당량, 그 물질의 이제 특징과 그 다음에 전류와 시간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W는 KIT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IT는 뭐예요? IT가 전기량이죠. 그래서 KQ라고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석출량은 전기량에 비례한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또 하나 법칙이 나왔어요. 패러데이 법칙. 많이 얻고 싶으면 전기량을 크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해라. 자, 그 밑에 전지 나와 있게 되죠. 자, 1차 전지와 2차 전지가 나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전지 보통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누게 되는데,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뭐 망간 전지, 수은 전지 이런 것처럼 충전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충전을 다시 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게 됩니다. 뭐 리튬 이온이라든지 납축 전지라든지 뭐 니켈 수소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차 전지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의 그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한 번만 바뀌면은 우리가 1차 전지라고 하는 거고요. 화학을 전기로 바꿨다가 전기가 다시 화학 에너지로 바뀔 수 있으면은 이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차 전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볼타 전지의 그림 나와 있게 되는데, 볼타 전지의 그림은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는데 시험 문제가 이제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잘 나오지는 않는데 맨 밑에 있는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휴대와 사용이 편리하도록 용액을 종이 또는 천에 적셔 아연통에 접속시키고 MnO2 이 이산화망간이에요. 이산화망간 그 다음에 NH4Cl 염화암모늄입니다. 용액으로 반죽하여 양극으로 탄소봉을 사용한 구조의 전지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전지라고 한다. 볼타전지는 이제 액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휴대하기가 편하게 만든 드라이셀, 그러니까 마른 상태로 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을 건자 써서 건전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징어도 말린 거는 건 오징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건전지의 그림 1-29에 이제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제일 가운데 있는 양극의 재료로 뭘 쓰냐. 건전지에서 양극의 재료가 뭐냐 또 가끔 물어봐요. 그러면 이걸 탄소 봉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건전지를 사용할 때 안 좋은 작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부작용, 하나는 분극작용. 분극작용은 뭐냐면은 수소기체가 발생이 돼서 기전력이 감소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소기체가 원인이고, 자, 이것을 감하기 위해서 분극작용이기 때문에 감극제의 재료를 넣습니다. 국부작용은 불순물이 양극에 들어가서 기전력이 다운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건전지 그냥 이런 공기중이나 이런 데에 그냥 내비두면은 나중에 못 쓰게 되죠. 그렇죠? 기전력이 떨어져서요. 그렇죠? 불순물이 침입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은 도금을 해줍니다. 자, 이 3단 논법 꼭 기억하세요. 국부작용, 불순물이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은으로 도금한다. 그 다음에 분극작용, 수소기체가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극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극제의 재료가 이산화망간이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이산화망간. 자, 그 밑에 납축전지도 이제 그림이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납축전지의 그림에서 이 식은 예전에는 한 2006년도, 7, 8년도 이때 식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식이 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화학식을 다 외운다. 별로 저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도 안 나온,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집중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축전지의 용량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축전지의 용량. 축전지 용량 Q는 우리가 전류와 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암페어 아워로 계산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자동차 후드를 딱 열고 그 안에 자동차에도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배터리를 딱 보시게 되면은 배터리에 써 있어요. 80AH, 70AH. 근데 AH가 뭐냐면 암페어 아워입니다. 그 암페어로 그 시간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60 암페어 아워는요. 6암페어로 10시간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6암페어로 1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암페어로는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6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20암페어로 몇 시간 사용할 수 있어요? 3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축전지의 용량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되고, 요즘에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는 핸드폰의 배터리도 이렇게 용량을 나타내죠. 그렇죠? 근데 보통 암페어 아워는 엄청 큰 거기 때문에 1암페어 엄청 큰 겁니다. 사람이 죽는 거는 30mA에 죽을 수 있어요. 0.03A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살 때 보조 배터리의 용량이 얼마냐? 1000mAh 이렇게 표시하거나 2만 이렇게 표시하죠. 그렇죠? 그것이 다 축전지의 용량을 표시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축전지의 전압은 보통 이제 우리가 표준 전압을 사용하게 되고, 용량은 내가 쓰고 싶은 만큼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용량이 클수록 당연히 가격도 더 비싸지겠죠. 자, 그래서 그런 용량이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3번에 허용전류. 허용전류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자,
자, 제가 이렇게 전선이 있으면은 이 전선은 전류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를 많이 흐르게 되면요, 반드시 여기서 열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열에 의해서 전선이 녹아서 끊어지게 되는 용단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용단. 녹아서 끊어지게 돼요. 그럼 끊어지게 되면 이 안에 스파크가 생기죠. 아크가 생길 때 주변에 뭔가 물질이 있게 되면 이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전기 화재의 기본적인 이제 원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허용전류라고 하는 건 뭐냐? 그래서 전선을 우리가 선정하게 될 때, 내가 이번에 전선을 써야 되는데, 우리 집에 전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전선을 사용할까? 그 전선을 선정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이 허용전류의 정확한 의미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허용전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만약에 전선의 허용전류가 23A다라고 하게 되면 23까지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다는 거죠. 23이면 넘으면 보장 못하죠. 보장 못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의 전류, 전선의 선정 조건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전선의 선정 조건인 허용 전류를 무슨 법칙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까요? 줄의 법칙이죠. 왜? 전선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밑에 열과 전기라고 해서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효과 4개 정도 넣었습니다. 첫 번째, 재백 효과. 재백은 구리랑 콘스탄탄을 서로 겹치게 되고 여기에서 온도 변화를 주게 되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재백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재백은 뭐냐? 온도 변화를 줬더니 전류가 흐른다. 이걸 재백 효과. 다음에는 펠티에 효과. 여기는 전류를 흘렸더니 온도 변화가 일어났다. 열의 흡수, 열의 또는 발산, 안티몬과 비스무트, 열의 흡수 또는 발산이 일어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디 사용하느냐? 냉장고에 사용할 수 있다. 냉장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거는 냉매를 압축해서 순환시키는 것이지만 전자냉장고라고 해서 조그만한 약한 전원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들이 있어요. 전자냉장고에 이용하게 된다. 자, 이것은 온도계. 온도가 흐르는 거 가지고 전류의 양을 알 수 있다면 전류가 얼마큼 흘렀는지를 가지고 다시 온도를 역으로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펠티의 효과. 자, 그 다음에 톰슨 효과. 톰슨 효과는 도체인 막대기 양끝을 다른 온도로 유지하고 전류를 흘릴 때 줄열 이외에 발열 또는 흡연이 일어난다. 그래서 톰슨 효과는 같은 도체, 동일 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4번의 중간 금속의 법칙은 서로 두 개의 도체가 있고 제3의 금속을 대었을 때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중간 금속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백 효과, 펠티 효과, 재백 효과, 펠티 효과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두 개가 서로 어때요? 좀 다르죠, 그렇죠? 반대가 되죠. 그래서 저도 이거 예전에 처음에 외울 때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울 때 자, 펠티의 냉장고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펠티의 냉장고 하나만 기억했어요. 펠티의 냉장고. 냉장고가 뭐예요? 전기 흘렸을 때 열의 변화가 있는 게 냉장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류를 흘렸을 때 온도 변화가 있는 것이 냉장고니까 펠티의 냉장고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전기분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과한 총 전기량과 같으며 그 물질의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 무슨 법칙? 전기 화학에서는 법칙 하나. 패러데이 4번. 2번. 전기분해를 하면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의 관계가 있다. 무슨 법칙? 4번. 패러데이. 3번. 전기분해에서 패러데이 법칙은 어떤 거냐? W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아까 KQ 또는 KIT 계산하죠. 4번. 전기분해를 통하여 석출된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 및 화학당량 어떻게 되는가? 전기량에도 비례하게 되고 화학당량에도 비례하게 되는 거죠. 자, 1번이죠. 5번. 초산 용액에 1A 전류 2시간 흘렸을 때 은의 석출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 계산을 하게 되는데 화학당량은 반드시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자, W는 KIT 계산하게 되고, 자, 이때 화학당량은 얼마라고 했냐면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전류 얼마냐? 1. 그 다음에 시간 얼마냐? 2시간. 근데 여기서도 반드시 시간은 초로. 2시간이면 7200초죠. 계산합니다. 그럼 얼마? 7.9 정도 나오겠네요. 답 3번.
6번 다음 중 1차 전지에 해당되는 거. 1차는 뭐라고 했어요? 충전이 안 되는 거.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거. 망간전지, 뭐 수은전지 이런 거. 1번. 7번 1차 전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3. 망간전지. 8번 전지의 전압 강화 원인으로 틀린 것은 국부작용, 성극작용, 자기방존. 근데 이번에 산화작용. 산화작용은 그냥 화학작용인 거죠. 그렇죠? 9번 알칼리 축전지의 대표적인 축전지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2차 전지는 무엇이냐? 니켈, 카드뮴. 10번 황산구리 전해액에 두 개의 구리판을 넣고 전원을 연결했을 때 음극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른 것은 아까 음극 쪽으로 구리가 달라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극이 두터워지게 되는 거죠. 두터워지게 되는 거지. 2번 11번 묽은 황산 용액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으면 전지가 된다. 이때 양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구리판이랑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된다. 1번 수소기체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감극제를 든다. 12번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것은 H2SO4. 13번 망간 건전지의 양극으로 무엇을 사용하게 되는가?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탄소 막대. 그렇죠? 그림에서 있었죠. 14번 다음 연축전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연이 여러분 납연자 사용하는 겁니다. 납연. 연축전지는 납축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2번 충전 시 양극은 PbO로 되는 게 아니라 PbO2입니다. PbO2 이산화납 되고 음극은 PbSO4가 아니라 Pb가 된다. 답 2번. 이거는 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15번 30Ah 용량의 배터리 2개를 병렬로 사용하여 전격 전류 2A의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겠다. 사용 가능한 시간은 얼마큼 되는가? 자, 배터리 2개가 있는데 하나, 그 다음에 2개. 이게 30A래요. 30. 그래서 여기에 2A가 흐르는 것에 사용했대요. 그럼 30A 합치기는 얼마예요? 60Ah 잖아요. 그럼 2A로 몇 시간 동안? 30시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2번. 16번 규격이 같은 축전지 2개를 병렬로 연결했다. 다음 중 오는 것은 규격이 같은 축전지 2개를 병렬하면은 일단 전압은 어때요? 전압은 같죠. 병렬로 놓게 되면 전압은 같은데 용량이 2배가 되는 거죠. 답은 4번. 용량은 2배, 전압은 불변. 17번 1A는 몇 쿨롱인가? 여기서도 또 만나게 되네요. 그렇죠? 1A는 3600쿨롱이 되죠. 18번 5A의 전류로 10시간을 사용하는 전지의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50Ah. 19번 용량 30Ah 전지는 2A의 전류로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가? 자, 2A에다가 얼마? 15로 곱한 게 30Ah 되겠죠. 답은 15시간. 20번 전극의 불순물로 인하여 기전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불순물 때문에 감소하는 거 국부작용. 수소기체 때문에 감소하는 거 분극작용. 답은 1번 국부작용. 21번 볼타전지로부터 전류를 얻게 되면 양극의 표면이 수소기체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분극작용. 22번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줄열 외의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거. 냉장고죠. 네? 냉장고 원리잖아요. 그쵸? 그거 뭐예요? 펠티의 효과. 4번. 23번 두 종류의 금속 접합 후에 전류를 흘리면 전류의 방향에 따라 줄열 외의 열의 흡수 또는 발생이 생기는 거 뭐예요? 펠티에. 24번 전자냉동기는 어떤 효과? 펠티에. 25번 서로 다른 종류의 안티몬과 비스무트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거. 제가 지금 똑같은 문제 여러 번 계속 내는 겁니다. 일부러. 여러분 1번 펠티에. 근데 실제로 출제가 됐던 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출제됐어요. 23번처럼 출제된 경우도 있고 24번처럼 출제된 경우도 있고 25번처럼 출제된 경우도 있었어요. 26번 다음 중에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도율이 커져서 온도가 부의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닌 것. 자, 일반적으로 도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반도체, 전해액, 탄소, 탄 이런 것들은 부성저항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저항이 오히려 감소하는. 부성저항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닌 거. 도체니까 1번에 구리가 되겠죠. 27번 권선저항과 온도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도체의 저항도 올라가게 된다. 3번이죠. 28번 다음 중 저항의 온도 계수가 부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 서미스터라고 해서 온도 저항 그 온도의 크기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미스터라고 합니다. 29번. 다음 설명하는 게 뭐냐. 금속 A와 B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C를 연결했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A, B, C 제3의 금속 넣은 거잖아요. 답 제3 금속의 법칙. 30번. 전선에 일정량 이상의 전류가 흘러서 온도가 높아지면 절연물을 열어하여 절연성을 극도로 악화시킨다. 그러므로 도체에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 자, 밑줄.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가 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하는가? 배웠죠? 허용 전류. 31번. 계전기 접점에 불꽃의 불꽃 소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바리스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스터. 커피 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커피 타는 사람이 아니라 저항기의 종류인데 불꽃 소거용으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바리스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워두죠. 자, 몇 가지를 봤는데 뭐 펠티의 효과, 제백 효과 이런 거. 그 다음에 계산식이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죠? 쉬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